지금 20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대표 연설을 보면 모두가 다 양극화를 중요한 이슈로 삼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중구조 양극화 맞는데 그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조직 노동자들의 과보호, 여러 가지 하여간 법적 보호하고 그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그 정규직 노동시장을 굉장히 어떤 기득권 위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업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간 비정규직들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수나 고용 안정성이나 뭐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서 양극화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 벽을 터는데 그게 핵심이다. 저기서 벽을 그렇게 강하게 높게 쳐놓으니까 이게 노동시장이 분단되고 비정규직도 자꾸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냐 경직적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쟁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OECD의 고용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비교 자료를 가지고 공방을 하게 되고 그 자료로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경영상 해고, 집단 해고는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의 유연화를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OECD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더 유연화할 것도 없지 않나 이럴 정도로 이제 순위가 높아요. 굉장히 유연한 거로 나옵니다. 다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좀 강하다. 그리고 집단 해고 말고 경영상 해고 말고 일반 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가 이게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좀 경직적이다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논쟁이 됐던 게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96년도 법 개정할 때 이게 논쟁이 됐었고 뭐 총파업도 일고 하여간 이게 한 96년부터 98년 한 2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이슈입니다. 정리해고 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YS 정부 말기에 그 개정된 노동법을 재개정하고 뭐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IMF와의 부채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다시 이제 DJ 정부에서 초기에 그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노동계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해서 지금 법에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그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학자들의 어떤 판단만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사, 그 다음에 여야, 학계 간에 수많은 어떤 그 밀고 당기기 세력 간의 어떤 그 세력 싸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놓은 게 지금 법제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법상에 나와 있는 그거를 나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보고 존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주로 주목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저임 고용불안 계층들을 주로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의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무권리, 보장의 결핍, 저임금 상태 이것을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저임금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이렇게 격차를 줄여나가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핵심적인 어떤 정책 과제로 한 10년, 15년 동안 집중했던 것이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하여간 이 처우를 개선하는 이것에 이제 정책적 역량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2006년도 이제 입법을 해서 2007년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 법에도 이제 기간 제한 2년하고 차별 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비정규직 보호 제도를 세팅하는데 또 고용 해고 조항 정리하는 거 못지않은 정치 사회적 갈등과 타협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10년 이상 씨름을 하다가 겨우 정리해 놓은 게 그런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비정규직 보호를 해서 기간 제한 2년이 아니고 3년 내지는 4년, 아니면 기간 제한 가지고 안 되고 소유 제한,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서 이걸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2006년 법 제정할 때 이미 다 한번 거쳤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7년 법 시행 이후에 그때 조정됐던 거를 아직도 이제 못 받아들이고 불복 심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문제 제기. 2년이 너무 짧아. 이걸 3년을 늘려야 돼. 기간 제한 안 돼. 사유 제한으로 해야 돼. 이 논쟁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해고 조항에 대한 논쟁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그 논쟁이 20년 동안 계속돼 왔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도에 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 체제를, 그러니까 대타협 합의안을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인도 그거예요. 근데 2년 가까이 뭐 애써가지고 타협안을 만들었어요. 9월 15일 날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9월 16일 날 정부 여당이 기간제 파견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이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애써서 밀어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일반 해고 지침이라는 것도 결국 해고 제도에 대한 조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9.15 타협안에서 밀어놨어요. 이거 타협 안 된다. 타협 테이블에 들고 올 이슈가 아니다. 기간제 파견법하고 일반 해고에 대한 행정지침 문제는 이 타협안에서 밀어내고, 타협을 하자고 했으면 그 타협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하여간 계속 밀어제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그 애써서 만든 타협 정보를. 그래서 이 논쟁이 이게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이거는 이게 화산 폭발시키는 어떤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이게 해법이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법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이 양극화, 이중구조 맞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식이 법 한두 개 조항 고쳐가지고 이거를 금방 막 이렇게 마스터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런 환상을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15년, 20년 동안 씨름해왔던 경직성 논쟁의 굉장히 경직적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보호하는 거를 뭐 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이후에 기간제가 확 늘어나는 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형태를 이렇게 보고하는 고용 공시제가 있습니다. 그 공시제 통해서 보니까 간접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하청,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하여간 기간제 3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보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파견, 용역,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를 강하게 법으로 규제한다고 쳐도 기업들이 짱구가 아닌 한 뭐 임금 격차가 크고 이게 뭐 인력 운영이 쉽고 그럼 뭔가 구멍을 파낸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기업의 대응이 법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뭐 이거를 뭐 강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표현들을 이제 하지만 뭔가 흐르는 강물에 가서 뭔가 이렇게 뚝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 그 물이 하여간 다른 도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듯이 시장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해오는 것 같고, 실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처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해고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 기업이 망할 지경 되면 다 고용 조정 하거든요. 하는데 다만 이제 법에 정한 대로 정리하고 절차를 다 해서 하질 못하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퇴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팅 하에서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낮추는, 명퇴금을 좀 낮춘다든가 뭐 이런 저항을 좀 이렇게 이제는 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적응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자꾸 손댄다는 거는, 이게 입시제도 흔들면 이게 다 뭐 거기서 득보는 사람 따로 있듯이 노동시장 제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게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에 가깝도록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법제가 아니라면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살리는 거다. 가격 기능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연공주의에 입각한 임금 책정, 연공주의에 입각한 인사, 그리고 직급 설계, 뭐 기업 문화도 연공주의죠. 그 선배한테 뭔가 하여간 타이틀을 붙여야 되고 이게 선배를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우리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철저한 연공서열식의 어떤 기업 내의 규칙과 제도와 관행과 문화를, 이거를 깨지 않고는 이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굴릴 수가 없다. 그 유연하게 굴리는 목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고용을 늘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도 가만히 보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분야는 단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오래된다고 해서 숙련이나 직업 능력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단순 직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운전직이나 청소 용역 뭐 이런 업무를 10년 근속됐다고 해서 그 사람 임금을 계속 같이 올려주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울 지하철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하철의 핵심 업무예요, 사실은. 뭐 기관사만 핵심 직무가 아니고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들도 핵심 직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년이 된다고 해서 기능이 특별히 더 나아지냐? 뭐 좀 나아지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다 용역으로 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매년 용역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고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이 사람들을 그냥 정규직화 시켜서 지하철 노동자의 직원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짱군 거죠. 그러니까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직만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서울 메트로 환경이라든가 서울 그린 환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 한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직무급을 책정을 해준 겁니다. 호봉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고용 안정이 중요한데, 고용 안정을 시키는 방법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시장 임금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생산성과 실적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해주면 고용은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 지하철에 청소 노동자가 없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아요. 대신 임금과 근로 조건은 시장 임금에 맞춰서 해라.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공서열형에 입각한 노동시장 구조를 직무중심형에, 그리고 기업의 울타리로 갇히지 않는 기업 횡단적인 그런 노동시장 구조로 바꿔줘야 양극화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도 이루어지고 대기업 정규직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도 제어될 수 있다. 그래서 타협적인 방법은 직무형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임금 결정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업 인사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개별 근로자들도 이게 워킹 라이프 이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60세, 65세 정년 폐지 이런 시대로 갈 수뿐이 없거든요. 우리 노동시장 구조로 보면 그런 시대가 되려면 이게 옛날처럼 연공에 입각해서 대접받는 그런 거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야말로 일가정이 이렇게 좀 밸런스도 갖추고 후배나 자기 성과나 직무에 따라서 자기가 대접받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법 한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한 잘못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성과 연봉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도 뭐 임금 체계로 손댄다는 거에서는 맞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런 기업 내에 여러 규칙을 변화할 때는 노사가 협의해서 어떤 합의를 거쳐서 할 수뿐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제껴 버리면 이게 다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을 다 허무는, 그러니까 소탐대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 5년, 10년 그야말로 변함없는 어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정권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세밀한 어떤 제도와 체질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수 진보라기보다는 뭐 좀 현안에 관한 자료, 그다음 정책에 관한 자료를 좀 그냥 던져드리고 쟁쟁하신 분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만 열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보면은 가계소득으로 불평등은 한 중간 정도 해요. 근데 노동시장 불평등은 아마 OECD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소득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요인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저임금 구조의 공급 측면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불평등이 바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불평등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한 2008년, 9년 이후부터는 불평등이 조금 완화돼요. 그러다가 2013년, 14년부터는 다시 불평등이 또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 이후 부분을 또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아직 연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한국의 기업들이 지난 한 5년간 상당히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고민이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늦춰져서 한 2013년 이후에 아마 불평등이 다시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보면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보면은 뭐 저임금 노동 비중 OECD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위 10%, 1%도 기존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저소득, 빈곤, 저임금 근로자 문제도 있고 최상위 문제도 있지만은, 이 노동시장 부분은 최근에 이제 듀얼라이제이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독일이랄지 이중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중화라는 것은 불평등이나 양극화, 빈곤 뭐 이런 것과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화 문제는 뭐 여기도 간단히 썼지만은 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술이나 어떤 무역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도나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돼서 만들어내는 어떤 불평등의 구조, 뭐 그런 건 이제 이중화의 문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이중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비정규직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규모의 문제, 규모 간 격차의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화 문제는 뭐 통계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비정규직화 문제가 이게 영세 사업장 뭐 내지는 어떤 좀 취약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문제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 간접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주로 제조업 대기업들 보면은 기간제나 계약제는 한 10% 정도 되지만은 간접고용 사내하체 한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비정규직 한 30% 이상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규모가 격차는 워낙 뭐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돼 있던 부분들이라서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문제를 던진다거나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화 문제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제 노동을 전공을 하고 있고, 사실 앞에서 발제를 해주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뭐 노동개혁이나 뭐 정리해고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큰 갈등과 혼란과 뭐 이런 걸 겪었던 게 사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자체에서 오는 거다, 뭐 1차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산업구조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라고 보고, 특히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한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차이나 이펙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무역적 요인이 상당히 컸고, 그게 이제 물론 기술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 무역과 연관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제도나 정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이랄지 무역 효과가 바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제조업 대기업들의 그 로봇 사용 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1위였는데 실제 공장에 가보면은 로봇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무차별적으로 기술을 바로 들여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노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결과가 뭐 예를 들어 뭐 임금 없는 성장, 노동 분배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시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가 나올 때 재벌개혁이냐 노동개혁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스템, 전략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을 이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기업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나 기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제도가 주로 공정거래 제도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플러스 생산 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개혁 안에서 지난번에 노동개혁 때도 그 모델이었지만은 지난 한 30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개혁 담론의 핵심이 유연안전성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은 좀 풀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사회적 보호, 이른바 복지로 좀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지난 한 30년간의 일종의 노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뒤에 적었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 모델 자체가 저는 이제 좀 올드 모델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2013년 전후로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사실 이 모델 자체는 진짜 활용되기 어려운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존의 유연안전성 모델에 대한 좀 비판적인 평가들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제도와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 자체를 좀 개선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안정성 부분도 시장의 문제를 복지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 실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개혁의 효과도 노동시장의 이중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OECD의 전반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에 OECD에서 나온 이니퀄리티인데, 고용보를 완화할 경우에 청년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들을. 그리고 이중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시장 내부 격차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실업급여 확대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고 외국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도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노동시장에 과연 격차가 있다면은 이런 방안은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본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고용보호 자체를 좀 교환하자. 쉽게 말해 격차를 좀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좀 완화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제한을 좀 강하게 결합시키는, 진짜 공정성의 문제라면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도 이 고용보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고용보호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이거는 이제 고용불안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게 이제 저쪽 피그 국가라고 하나요?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중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싱글 오픈 컨트랙트라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격차를 완전히 줄여버리고 하나의 계약 형태로 바꾸는 아주,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격차를 줄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비정규직 해고하면은 고용보험료율을 높인달지, 부담금을 부과를 한달지, 퇴직금을 더 높게 한달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유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한계가 있다고 좀 봐요. 비정규직 비율은 워낙 높고, 비정규직이 단순히 유연성 목적이 아니라 임금 절감, 그 단가 인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적 인센티브 가지고는 기업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적인 사유 제한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전 영역이랄지 일정한 부분에서는 사유 제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분명히 격차는 존재를 한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고용과 임금에서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격차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연대 임금 정책, 연대 정책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형의 어떤 연대 정책, 노동 내부의 어떤 연대 정책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세 번째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연대임금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수준을 높이고 위에를 줄이는 어떤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스웨덴 모델처럼 아주 보편적인 연대임금 정책을 펴는 나라들도 있고, 일부 이제 미국과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저임금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는 예를 들어 이제 조달 정책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산별노조도 하나의 중요한 연대 전략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저임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여전히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작동을 하지 않고 저임금 근로자가 워낙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지금 일종의 복지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임금 근로자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너무 많이 도입돼. EITC랄지, 사회보험 감면 정책이랄지, 저는 이게 다 부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단순하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건 좀 부정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가 워낙 영세 사업장이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사회적 분담 방안을 좀 고민을 사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별노조나 단체력 확장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냐, 이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임금 평등화 효과는 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줄고 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현실이라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약간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산업 내 지불 능력은 차이는 좀 인정을 하되, 기업 내에서는 적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든지, 사회보험 쪽에 좀 더 방점을 취한다든지, 이제 그런 정책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좀 높이는, 제도와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단순하고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이 저임금 노동시장 부분을 좀 개선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 이제 마지막 이게 대단히 이제 좀 어려운 영역인데, 이 대기업 정규직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직된 영역의 비율이 추정에 따르면 한 7%, 8% 사이라고 그래요. 전체 취업자의 7 내지 8%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에이지 모더레이션이 과연 가능할 거냐,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이 참 고민인데,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집요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제로서는 사실은 대기업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한 10% 되는데 상위 1 내지 5% 부분에 대한 양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사회적 정당성을 얻으려면은
주로 뭐 저희 같은 사람들 다 포함이 돼요. 뭐 교수랄지, 뭐 변호사, 의사, 임대소득자, 고위공무원, 뭐 대기업 CEO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선행적인 양보가 전제가 돼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양보의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 보호의 가치는 좀 보전을 하자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보호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경로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한 20, 30년이 지났지만은 해고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행동경제학에 따르더라도 해고 하나로 초래되는 불행의 가치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채용을 할 때에 얻는 행복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보통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해고의 사회적 경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용보호의 가치는 유지를 하되 대기업 정규직 영역에서의 일정한 임금 저제와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 정책은 집요하고 강력하게 좀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